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30일이고요. 16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윌리엄 오닐 저서의 그책 소개해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언제 이익이 날 주식을 언제 매도할까를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후의 정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상당히 여태까지 배웠던 그 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되지만 요약해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또한 시간이 나는 한 또 실전 사례도 한번 찾아보면서 그 패턴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서 그 사례를 직접 대입을 해볼 수 있었을까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후의 정점에서요. 최고의 주식들을 잘 매수해서 최후의 정점이 보이는 패턴들이 나온다면 이제 매도 자리를 당연히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확정 짓고 이익을 보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매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주도주가 폭발적인 기세로 천장을 친다. 몇 달간 상승한 뒤에 갑자기 1, 2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소진 갭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도 하는데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갭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최후의 정점 신호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거래량과 비정상적인 주가의 상승,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정점이 나타났다라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번 하루 상승폭이 최대를 기록했을 때, 하루의 거래량 상승폭이 한마디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을 때, 어떤 주식이 적절하면서도 탄탄한 모양을 형성한 뒤에 매수 지점을 통과해 몇 개월간 인상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승 국면에서 이런 최대 거래량이 나와서 바로 매도한다는 것은 아니죠. 몇 개월간의 상승을 한 조건에서 나중에 최후의 정점을 찾을 때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개월간의 상승이 포인트입니다. 몇 개월간 상승한 주식들만 한마디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몇 개월 상승을 한 이후에 인상적인, 그러니까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어느 날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면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천정에 근접했을 때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거래량이, 그러니까 하루 상승폭이 최대를 기록하고 상승폭, 그리고 하루의 거래량이 최대치로 기록이 됐을 때, 2번에서 연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센 국면에서 거래량도 가장 비이상적으로 많이 기록이 됐을 때가 몇 개월간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주식 중에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정을 치는 날의 거래량은 본격적인 상승 이후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텔콘의 주간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그 12월 4일 주에 최고의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주가도 이 한 주에 무려 66%의 고점을 찍고 종가에는 3%로 마감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66%의 77%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67% 가까이 되네요. 66.95%이기 때문에 네, 12월 4일에 나타났던 그런 최고의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 최고의 거래량을 나타냈던 이 자리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텔콘의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도 관점은 이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의 이론과 정확하게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은요, 신라젠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신라젠의 주간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9월 11일 주에는 최고의 거래량을 나타냈던 주간 차트였죠. 그런데 이때는 몇 개월간의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했던 구간입니다. 지금 이 큰 횡보를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국면에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패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제 조건 그대로 대입을 해봤다가 이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수개월, 그러니까 한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었고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이 주가 2주에 한 주의 주가 성장만 해도 55%의 고점을 찍었던 그 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한 패턴에서 최고의 주가를 또 형성을 했던 네, 그 모습이 또 신라젠의 주간 차트였던 것 같은데요. 일간 차트를 보셔도 신라젠에서는 지금 이거 네, 낙서가 돼 있어서 네, 그 일간 차트에 잠시만요. (11월 21일이) 되겠네요. 네, 그 전날에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고 네, 11월 21일에 최고의 그 거래량을 기록한 그날 이게 그 주가가 한마디로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론대로 그냥 그대로 접목을 해보는 겁니다. 수개월간 상승을 보였던 주가의 패턴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주가의 상승이 3개월 만에 무려 몇 퍼센트 성장했을까요? 이날로 기점을 잡아도 최고점으로 해서 500%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네, 비이상적으로 사실 수급이 많이 몰렸던 그런 상황에서 11월 21일에 주가의 그 상승과 그 전날의 상한가와 이 해당 날짜의 그 고점 대비 20%를 찍고 종가의 2%를 마감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이틀만 해서 그러면 고점을 대입을 해본다면 50%의 주가 상승을 보였죠. 이런 날에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주었을 때 최후의 정점인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이 패턴을 보인 이후에 큰 하락을 보였던 주가의 패턴을 본다면 사실상 이 설명은 맞아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뭐 재상승 국면에는 항상 정확한 매매 원칙이 있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몇 개월간 보유했던 종목을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는 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데 있어서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삼성전기의 일간 차트입니다. 네. 이 삼성전기도 2017년 한 해 동안에 상당히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런 주가의 흐름 모습을 보여줬고, 초반부터 6월 28일 기점으로 주가 상승률 한 112% 정도, 112%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구간에서도 가장 큰 거래량을 보였던 6월 22일 패턴의 모습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성장을 했지만 횡보를 하고 조금 하락을 하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례를 다 적용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면 이 패턴에서 말해주는 것만 적용을 해봤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잘 하고 있는 구간에서 잘 추세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급성장을 할 때의 주가 패턴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신라제는 너무 심하게 주가가 반영됐다고 해서 약간 예외로 케이스로 배제를 한다면, 삼성전기는 되게 훌륭한 사례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가의 거래량, 주가의 상승을 통한 또 거래량이 이 정도에 그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많이 나왔던 거래량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이상으로 나오는 그 거래량 패턴에서 이 마지막 피날레에 접목을 했을 때, 네, 상당히 이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수개월간 횡보를 하는, 예, 주식이 되었죠. 이 수개월간 횡보를 하는 주식을 뭐 보유할지, 아니면 이 기간에 주가가 강세가,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또 강세가 나타나는데 굳이 다른 종목으로 기회비용을 살려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대한 패턴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 책에서 경고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삼성전기와 대입해서 그 매도 자리를 좋게 찾아보실 수가 있었겠고, 그 이후에 재매수 관점은 또 원칙을 정해놓은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존하고 재매수, 좋은 주식은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소진갭. 첫 번째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소진갭을 먼저 말씀드렸죠. 최후의 정점 부분에서 제가 주식 노트에 적어놨었는데, 이 소진갭의 발생에서 매도 관점을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모양을 형성한 뒤에 여러 달 동안 빠른 속도로 올랐던 주식이, 그러니까 이미 다 오른 주식이, 이렇게 오른 주식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할 때, 이때는 소진갭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소진갭이 발생을 한 모습이 나온다면 또 매도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또 그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가 많겠죠. 네. 그렇게 해서 1, 2차 모양을 만든 다음에 적어도 18주간, 그리고 3차 모양을 만든 뒤에는 12주간, 이렇게 대략적인 기간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가 크게 올랐던 주식이 전날 종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시초가를 기록하며 갭상승을 하면 이 종목은 천정에 근접한 것이다. 가령 전날 일중 고점인 예를 들어서 $50에 마감했는데 다음날 아침 개장과 함께 $52에 거래되면서 갭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2의 갭상승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를 소진갭이라고 부른다. 최후의 정점인 징후,
최후의 정점. 어떤 주식의 상승세가 주간 차트로는 2에서 3주간, 일간 차트로는 7일에서 8일 연속해서 혹은 10일 중에 8일 동안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매도해라. 이를 최후의 정점이라고 부른다. 혹은 10일 중에 뭐 8일 정도 가장 빠르게 주가가 성장을 했다면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종목의 주간 고점과 저점 간의 차이는 몇 달 전 본격 상승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크다. 예, 마지막 피날레에 나타나는 그 주식의 특징, 이 구간이 당연히 저점과 고점 구간이 가장 크겠죠, 차이가.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주식은 최후의 정점에 다다르면 주간 고점과 저점 간의 차이가 2주 연속 똑같아지면서 주간 종가는 약간 오르되 거래량은 엄청난 수준을 유지한다. 나는 이런 경우를 기찻길 자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찻길 자국이 제가 첫 번째에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서는 좀 약간 그냥 스킵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이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정점에 다다를 때 기찻길 자국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간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이제 고점과 저점 간의 차이가 2주 연속 똑같아지면서, 그러니까 뭐 종가가 여기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에도 종가가 뭐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간 종가는 약간 오르되, 주간 종가는 약간 올랐어요. 주간 종가는 약간 오르되 거래량은 엄청난 수준을 유지한다면 나는 이런 경우를 계속 거래량 수준을 되게 엄청나게 유지를 한다면 나는 이런 경우를 기찻길 자국이라고 부른다. 이럴 때 주간 차트를 보면 두 개의 똑같은 수직선이 나란히 생기기 때문이다. 마치 이제 기찻길처럼, 네, 기찻길처럼 이렇게 나란히 이제 수직선이 생긴다고 해서 기찻길 자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주에 주가는 실질적으로 더 오르지 못하면서 대규모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더 오르지 못하면서 매물 출회가 이루어지니까 기찻길 자국도 결국 매물 출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죠. 네. 삼성전기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이 최후의 정점인 모습이 첫 번째 주간 차트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던 주식이 큰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률도 커졌잖아요. 저점과 고점이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이때 종가들이 많이 이렇게 응집이 돼 있죠. 네, 이게 꼭 뭐 기찻길 자국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론이 좀 비슷하죠. 거래량이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사이에서 한마디로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네, 종가가 뭐 비슷한 국면에서 계속 이런 도지 차트도 많이 만들어지죠. 도지형 그 패턴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종가가 살짝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은 받쳐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매물 출회를 견디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네, 그 다음에 바로 고점 테스트를 했지만 이렇게 횡보를 걸쳐있는 구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패턴에서 매도를 했다, 만약에 이런 패턴에서 매도했다 라고 봤을 때 다음에 주가가 더 성장을 해도 더 상승을 해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꼭 머리 꼭대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이만저만 신경이 쓰여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보일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매물 출회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물 출회의 징후. 아까는 최후의 정점이 징후. 매물 출회의 징후들은 상당 기간 오름세를 탄 뒤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매일 대량 거래만 이루어진다면 매물 출회가 있다는 신호다. 네,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죠. 추가적인 상승 없이 주가의 거래량 패턴은 계속적으로 최고점 부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매물 출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매물 출회가 있다는 신호에 최후의 정점이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매수자가 당황해 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영리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의 방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주식 분할.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차트를 보면서 주식 노트에다가 이런 그 징후,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최후의 정점의 패턴들, 그러니까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의 특징들과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의 특징들을 주식 노트에 써놨던 것들을 이제는 비교해 볼 차례가 된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적어놨던 것들을 이 마지막 챕터에 가까운 곳에서 비교를 해보면서 수정을 할 것을 수정을 하고 좀 더 내 것으로 다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 분할을 할 때 저희가 또 적었었죠. 주식 노트에 주식 분할 발표 후에 1, 2주간에 25에서 50%를 상승을 했다면, 주식 분할 발표 후에 1, 2주간에 25에서 50% 상승을 했다면 매도하라. 극히 드물 경우지만 1999년 말에 퀄컴은 주식 분할 발표 후에 상승률이 100%에 달았다. 과도한 주식 분할 이후에 전후에 천정을 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주식이 모양을 형성한 뒤에 오랫동안 상승해 왔고 이제 주식 분할까지 발표됐다면 팔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연속 하락 일수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 하락 일수의 증가. 대부분의 주식은 일단 천정을 치고 떨어지게 되면 연속해서 오르는 날보다 연속해서 하락하는 날이 당연히 많겠죠. 전에는 4일 연속 상승한 뒤에 뭐 2, 3일 하락했다 조정이 라고 한다면, 이제는 4, 5일 연속해서 떨어진 뒤에 2, 3일 오르는 주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다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징후들입니다. 유념하셔야 되겠고, 바닥이나 이제 중간 국면에서 대입을 하셨다가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상승 추세선입니다. 상승 추세선,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오르던 주가가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주식은 팔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또 주식 노트에 적어 놨었죠. 이게 4, 5개월간의 고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적어도 4, 5개월 정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한 3, 4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절하게 그려진 상승 추세선마저 이탈하면서 급등했다면 매도해야 한다는 게 우리 연구의 결과이다 라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상승 추세선이 이제 두세 개 이상의 그 고점들을 또 연결하고 저점들도 연결하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에서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주간 차트이지만
주간 차트에 의미 있는 고점들을 여러 개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고점들 구간을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추세선의 연결선들을 그어서요. 그러니까 추세선의 고점들이 맞닿는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에 제가 두세 번, 네 번, 뭐 상당히 많은 선들이 그려지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매도를 한, 네,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 패턴도 같이 보면은 상승 추세선과 또 대입을 해봤을 때 좋을 것 같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진 갭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상승 추세선의 또 이탈, 네, 이 부분도 매도 관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그려진 상승 추세선마저, 그러니까 뚫고 올라간다면, 이탈하면서 급등했다면 매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연구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데까지 그냥 보유를 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뭐 매도 자리를 진짜 찾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아홉 번째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70에서 100%, 그러니까 또는 그 이상 높이 올라갔다면 파는 게 좋은데 이런 주식은 거의 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70에서 10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매도 관점으로 또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셀트리온도 저희가 이제 지수가 조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이제 40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과 유사하지만 직접 일간 차트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2월 27일에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오긴 했었죠. 네, 이때 당시에 200일 이동평균선과 뭐 직접 수치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200일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퍼센테이지가 이제 70에서 100%의 이격 차이가 나오면은 조금 조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왜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은 70% 정도의 차이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더 하는 국면에서에 대한 재매수를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최고의 고점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나왔던, 네, 최고 고점까지의 200일 이평선의 이격 차이는 170%가 납니다. 170%의 이 고점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100% 이상의 그 국면에서는 사실상 매도 자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자리들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고점을 테스트해서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안착해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 관점에서 이런 거래량들이 있겠죠. 헷갈리는 부분이, 네,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1월 9일에 거래량이 이제 주가도 단기적으로도 급격하게 이제 또 성장을 했었고, 단기적으로도 고점까지 대비했을 때 4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1월 9일입니다. 네, 1월 9일에 매도 물량이 더 많았던, 네, 이 날에 거래량이 또 괄목할 만한 거래량이 또 발생이 됐었고, 이때의 거래량 시점에 맞춰서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날 21% 상승이 나와도요. 네, 그래도 이 이론대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한다면 분할 매도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천정을 치고 내려올 때 팔기. 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매도를 마지막 최후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이론도 있겠지만 또 100% 그렇게 원하는 모습들이 안 나와 있고 또 그 때를 놓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또 매도 관점을 볼 수 있겠죠. 만약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팔지 못했다면 천정을 치고 내려올 때라도 팔아야 된다. 어떤 주식들은 이렇게 첫 하락 이후에 한 번 반등하며 매도 기회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기도 천정을 치고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뭐 이런 구간도 되겠고, 뭐 개인적 견해 차이에서는 이런 구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라도 매도를 해서 볼 수 있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1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겠다, 아니면 22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겠다, 이렇게 잡고 보셨을 때 뭐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가 충분히 가능했겠죠. 네, 아니면 뭐 50일 이동 평균선에 매매 자리를 보겠다라고 해도 다 수익을 어떤 확정 짓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그 시장이 한마디로 강세 국면에서 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실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의 견해는 항상 그러니까 전제한 조건에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6, 7개월 보유하셨던 입장이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더 접근하기는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자면 적은 거래량과 그 밖의 약세 징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거래량과 그 밖의 약세의 징후. 적은 거래량을 수반한 신고가를 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있다. 거래량이 적은데 신고가를 경신한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신고가라고 해도 같은 신고가가 아닙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큰손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가가 그날 저가 혹은 저가에 근접한 경우, 종가가 그날의 저가 또는 저가에 이제 근접한 경우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주가 차트에서 일봉이 아래로 향하는 화살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거죠. 그러니까 일봉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보시면 하락하는 일수는 뭐 전에는 상승 일수가 하루 이틀 3, 4, 5일 중에 하락은 1일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런 주가 패턴을 보였던 주식이 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6일 중에 하락이 4일이 나타나고 상승은 이틀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대로의 패턴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종가가 그날의 저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종가가 그날의 저가 또는 저가에 근접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이 모양들이 이렇게 아래의 화살 모양처럼 나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주가가 그날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한 채로 저가나 저가 근처에 근접한 수준에서 마감되는 날이 며칠 계속되는 경우다 라고 해서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이후에 좀 많이 이루어졌었죠. 이렇게 뭐 횡보를 할 때는 이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예, 하락을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선에서 멈춰 있으니까요. 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모양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서너 차례 모양을 형성한 뒤에 계속 상승하는데 모양을 형성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면은 매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때쯤이면 이 주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막바지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주가 패턴은 길고 느슨해 실패하기 십상이다. 네 번째에 만들어지는 모양의 80%는 네 번째는 80%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네 번째 모양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는 이제 미약한 반등 신호라고 합니다. 미약한 반등 신호. 천정 근처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다음에 반등 시 거래량이 적고 상승폭도 작고 며칠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다. 다 여기 패턴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은 작아지고 상승을 하지만 상승폭도 작고, 네, 미약한 반등 신호죠. 이 구간이. 예, 삼성전기의 예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등 이틀째나 사흘째 매도해라 라고 합니다. 반등의 이틀째나 4일째에 매도하라 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때야말로 추세선과 지지선이 무너지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 뭐 상승에 1, 2, 3, 4일에 매도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추세선 근처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정점에서 후퇴가 다섯 번째 설명입니다. 정점에서 후퇴. 주가가 정점에 도달한 뒤에 8% 정도 떨어진다면 일단 그 간의 상승폭과 최고가 그리고 내림세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상승세가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8에서 12%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 정점에서 12에서 15%까지 하락할 때까지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한 뒤에 주가가 정점에 도달한 뒤에 내림폭이 8% 정도 떨어지면은 일단은 그 추세가 끝난 것인지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통상 8에서 11% 정도의 간단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진행될 경우에는 뭐 매도를 굳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12에서 15%까지는 하락할 때까지는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패턴들은 최후의 정점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과 좀 대비되는 차원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 주가 강도의 약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적 주가 강도 부분의 약화.
상대적 주가 강도, 그렇게 해서 이제 1점부터 99점까지 RS 점수를 매긴다고 말씀드렸던 그 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70점 이하로 떨어진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외로운 종목입니다. 외로운 종목.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죠.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데 뭐 하루 이틀 차이에 지수 상승에 따른 내 종목이 같이 상승하지 않으면 정말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하루 이틀의 어떤 예외가 반복되면서 순환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 같은 업종의 다른 주요 종목들은 전혀 반대로 뭐 전혀 강세가 아닌데 유일하게 한 종목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경우에는 매도를 또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지지선의 붕괴의 매도 관점을 또 보는 것과 장기 상승 추세선이 무너진 경우가 있겠죠. 이런 장기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서 연결하는, 그 하단에서부터 연결되는 장기 상승 추세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추세선이 또 무너진 경우, 그런 경우가 이런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단순히 연결을 하면 어떤 21 이평선이나 뭐 이런 부분과 좀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일치하면서 장기 하단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또 이렇게 이탈되는 경우에는 매도 관점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그러니까 폭발적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중요한 장기 상승 추세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가격대를 하향 돌파하면 뭐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지지선들을 또 뚫고 내려오는 하향 돌파하는 구간에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은 예를 들어서 장기 상승 추세선은 몇 달 동안의 일간 혹은 주간의 저점을 3개 이상 연결한 것이다. 아까는 고점을 3개, 이게 상승 추세선의 고점을 3개 이상 연결한 것이고, 장기 상승 추세선 이번에 설명하는 것은 저점의 3개 이상을 연결한 그런 장기 상승 추세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또 이탈할 때도 매도 관점으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선은 사실 평행선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단에서부터 이제 저점을 이어서 올라오는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추세선을 두 가지 추세선을 이제 대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하루 하락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이미 상당 기간 상승 행진을 이어왔던 종목이 갑자기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하루 하락폭으로는 가장 크게 떨어졌다면은 다른 신호를 확인해보고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하락폭들이 보이죠. 네, 그런 하락폭들이 매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간 거래량의 급증을 수반하는 주가 하락, 몇 년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주간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 종목은 매도하는 게 좋다. 이날에 그 몇 년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또 출회가 됐죠. 네, 이날도 상당히 의례적인 단기 박스권도 이탈을 하고 지지선도 이탈하고 하단 추세선도 이탈을 하는 그런 날들의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 날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7월 말에 그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의 하향 반전을 보일 때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의 하향으로 반전되는 구간, 상당 기간 오름세를 탔던 종목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하향으로 반전했다면, 하향 추세로 반전했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양을 만들기는 했으나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혹은 모양의
중간 아래에서 움직였다면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매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00의 이동평균선 밑에서 또, 그러니까 200의 이동평균선이 꺾일 때도 매도 관점이 되겠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꺾이는 구간에, 이런 구간에 매도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200의 이동평균선 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그때는 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1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횡보할 경우에도 약한 신호다라고 해서, 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뒤에 8에서 9주 10주 이동평균선인데 8에서 9주 동안에 반전을 하지 못하는 거, 재상승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또 횡보를 계속한다 라고 하면은 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장기간 좋은 종목을 추세를 계속 보존을 하다가 1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자마자 매도할 수 있겠지만, 이탈해도 조정으로 받아들여서 지켜봤을 때 8에서 9주 동안 재상승을 하지 못하면은 또 매도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네, 그 밖에 이제 다른 중요한 매도 지침들 중에서도 확실히 설명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되게 많이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만큼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례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끝으로 주가가 20%, 그러니까 뭐 매집을 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주가가 20%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절대 매수 가격 아래로, 내가 이 종목을 매수 가격을 뭐 1,000원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매도를 못했다. 근데 절대 매수 가격 아래로 보유하는 그런 현상을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어도 이 선에서 손절을, 뭐 이익을 실현하든가 본전가에 매도를 한다라도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고 해서 실수를 해서 다시 본전가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매도를 안 해서 더 추가 하락을 겪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바로 이렇게 상승하면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재매수 관점에서 재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 종목은 나와 맞지 않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먼저 얼마나 잘 정립해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잠깐의 그 반등을 보이는 그런 상승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손절가에 터치하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사실 그런 심리들은 배제를 하시고 정말 중요한 원칙이 뭔지, 한 번 더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두 차례 정도만 부가적인 설명만 더 드린다면 이번 책에서는 마무리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리를 잘 해두셔가지고 꼭 내 걸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 책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장,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볼만한 그런 장이다. 그래서 볼 때마다 또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원칙들이 나중에 볼 때 까먹거나 실전에서 대입을 안 해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상기시키셔서 네, 잘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